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이제 3장으로 들어갑니다. 3장은 뭐냐? 단어입니다, 단어.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주로 발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소리에 집중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뜻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단어와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뭐가 형태소의 기본 개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형태소하고 기본 개념을 잡는데, 형태소를 설명하면 됐지, 기본 개념이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형태소를 설명하면서 그 형태소 안에 들어있는 녀석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제대로 못해서, 그리고 많은 참고서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거 아니에요? 저건 아니에요? 라고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어미라고 하면 그 어미라는 것이 도대체 단어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사가 단어예요? 조사가 단어면 그 녀석은 형태소로서는 뭐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면 어간이 뭔지, 어근이 뭔지, 어미가 뭔지, 접사가 뭔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뒤에서 공부하는 녀석들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들이 앞에 것하고도 연결이 되기는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합성명사 같은 경우에 이런 말을 했을 때 합성명사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어근과 어근이 만났을 때 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앞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실 수도 있어요. 왜? 뒤에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 아직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간 것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제는 요거까지 하시면 이제 전체적인 걸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형태소의 기본 개념 일단은 이제 뜻으로 들어왔고요. 어근, 어간, 어미, 접사,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할 겁니다. 자, 첫 번째 형태소의 개념과 종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음운이라는 것은 음소와 운소로 나눈다 그랬어요. 음소와 운소로 나누고 뜻을 구분해주는 최소의 단위라 그랬죠. 이 음운이 결합이 돼서 무엇이 만들어지느냐면 음절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조성, 중성, 종성에서 음절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음절 다음의 단계를 여러분들이 형태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형태소. 자, 이 녀석은 뭐예요? 더 이상 쪼개면 뜻이 없어지는 녀석.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 중에 어느 하나를 없애버리면 뜻이 완전히 바뀌거나 달라지거나 뭔가 이상해지는 녀석들을 우리가 더 이상 쪼개면 뜻이 없어지는 것.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뭘 했냐면 바다 했는데 바다. 그죠? 바다. 자, 이 녀석을 나누게 되면 뭐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와 다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다면 우리가 넓은 바다, 헤엄치는 바다, 여름에는 가고 싶어, 겨울엔 추워서 가기 싫어, 바다를 알게 되는데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죠. 뜻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형태소의 단계는 바다까지입니다. 더 이상 나누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죠? 이야기책을 또 예로 들었군요. 자, 이야기책은 뭐예요? 나눠요. 이야기와 책, 뜻이 있죠. 그죠? 그 경우에는 뭐예요? 형태소를 한 단계 더 나눠도 된다. 근데 이야기를 뭐예요? 이와 야와 기로 나누면 안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자, 그래서 형태소의 기본 개념 잡았습니다. 형태소의 기본 개념 뭐라고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더 이상 쪼개면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그 형태,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형태소의 종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형태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네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자립성과 관련해서 자립성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립하 있는 형태소가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립하지 못하는 의존 형태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립 형태소는 스스로 혼자 설 수 있는 거고 의존이라는 건 혼자 설 수 없는 다른 녀석하고 기대소, 다른 녀석이 반드시 필요한 녀석이다라는 건데 그렇게만 알아도 돼요. 근데 우리가 기왕이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품사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언, 부사, 관형사, 감탄사 그랬어요. 체언은 뭐예요? 뒤에서 공부할 얘기입니다만 부사, 형용사, 동사, 자, 그 다음에 형용사, 동사 아니고요. 감탄사. 자, 이렇게 했죠? 자, 체언, 부사, 관형사. 죄송합니다. 부사, 관형사, 감탄사.
자, 이것들이 일단 자립형태소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의존형태소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용언어간. 그 다음에 요거 말씀드렸던 거예요. 접어줘. 자,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바로 요 부분입니다. 자, 주의할 것은 용언어간 이거예요. 그럼 우리의 품사가 몇 개가 있냐면 미리 말씀을 드리면 명사, 대명사, 수사 해서 이 녀석 뭐라 그래요? 체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언 뭐로 들어가죠? 자립형태소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관형사, 부사 이거 뭐라 그래요? 수식언이라고 그러죠. 수식언, 부사, 관형사 여기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얘네들 뭐라 그래요? 용언이라고 그러죠. 그 녀석이 어디로 들어간다? 바로 의존형태소에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죠? 감탄사 여기로 들어갑니다. 또 하나 있죠? 조사 여기로 들어갑니다. 됐어요?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그 다음에 감탄사는 모두 다 뭐다? 자립형태소예요. 그죠? 근데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조사만이 9개의 품사 중에 무엇에 해당한다? 의존형태소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품사 모르겠는데요? 몰라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품사를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자 쓸 수 있는 녀석은 무조건 자립형태소, 의존하는 녀석은 의존형태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동사의 어간 같은 게, 용언이라는 건 동사 형용사라고 그랬어요. 동사 형용사의 어간. 먹다라는 동사의 어간은 먹이잖아요. 혼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너 지금 뭐하니? 저요? 먹. 안 되잖아요. 먹어야. 이렇게 돼야 되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근데 철수라고 하면 철수 사람 이름이에요. 명사입니다. 그죠? 자, 저기 지금 밥 먹고 있는 애 누구야? 철수. 되잖아요. 그죠? 자립해서 쓸 수 있는 녀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빨리. 그럼 뭐예요? 빨리. 다른 거에 기대지 않고 혼자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거에 기대지 않습니다. 다른 것과 결합해서만 쓸 수 있는 녀석은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 저 공부해야 돼요? 빨리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만으로 됩니다. 자, 그러나 동사, 형용사 혼자 쓸 수 없고 반드시 무엇이 붙어야 되느냐? 어미가 붙어줘야 되는 거죠. 조사는 혼자 쓸 수 없고 체언과 결합을 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접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예요? 접두사, 접미사 앞뒤에 붙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의존 형태소는 뭐다? 접어줘에다가 뭘 집어넣는다? 용언어간만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자립형태소, 의존형태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의미에 따라서 나누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자립성의 여부에 따라서 나누는 거고 의미에 따라서 나누는 거.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형태소가 있고요. 형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식형태소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형식형태소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형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녀석은 형식형태소로 간다. 자, 대표적으로 누구다? 접어줘. 그러면 실질형태소는요. 자립형태소에다가 플러스 얘만 들어갑니다. 용언어간. 됐죠? 이 녀석이 여기 들어간다. 이거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교재에다가 얘를 색다르게 좀 색깔을 넣었던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용언어간은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제가 자랑하는 보리가 등장합니다. 보리가 뭐라고 했어요? 날고기를 먹었다. 그랬어요. 날고기를 먹었다. 자, 보리가 등등 왔어요. 자,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럼 형태도 구분하자는 얘기예요. 보와 리를 나누면 안 됩니다. 보리 이게 하나의 형태소죠. 그 다음에 가가 조사로서 하나의 형태소죠. 그죠? 날 하나의 형태소죠. 왜? 접두사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고기 명사로서 하나의 형태소죠. 를 조사로서 하나의 형태소죠. 먹 동사의 어간으로서 형태소죠. 그 다음에 형태소죠. 다 형태소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품사를 살짝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먼저 말씀드린다면 얘는 명사죠. 그죠? 조사
그죠? 얘는 뭐예요? 접사 중에서도 접두사가 되고요. 명사, 고기는 명사, 꼬기, 명사. 그죠? 우리 보리가 꼬기 줄까? 그럼 뺑뺑뺑 돌아요. 그죠? 우리 귀여운 보리가. 꼬기, 명사를 조사. 먹다, 동사. 간이라고 얘기하죠. 엇은 뭐예요? 어미. 다는 뭐예요? 어미. 그래서 사실은요, 명사조사, 명사조사, 동사, 얘네들만 품사고요. 접사나 어미는 품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어로 얘기하지 않죠. 그건 또 품사 할 때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씩의 어떤 형태소의 성격을 갖게 돼요. 얘는 뭐예요? 자립형태소죠, 명사니까. 자립형태소이면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리라는 녀석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고 지시 대상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녀석은 뭐예요? 자립형태소가 아니라 의존형태소죠. 간은 혼자 쓰이지 않고 항상 체언 뒤에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형태소가 아니라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식 형태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날이라는 건 뭐예요? 날거기, 뭐라고 했어요? 날고기. 접사라 그랬죠? 접사. 접어조는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형식 형태소이면서 동시에 의존 형태소가 되죠.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다.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접어조를 외우라고 하는 건데요. 날이라고 하면 지시 대상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날이라고 하면 읽지 않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실질적 의미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헷갈릴 수 있는 게 바로 접사예요. 그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접어조는 뭐라고?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다라는 걸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의존 형태소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고기는 뭐예요? 고기는 자립 형태소이면서 그 다음에 실질 형태소죠. 얘는 뭐예요? 의존 형태소. 조사니까 의존이면서 형식입니다. 됐죠? 먹다라는 건 뭐예요? 의존. 이거 특이하다 그랬죠? 동사하고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죠. 이 녀석은 뭐예요? 전부 다 어미니까 싸그리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다라는 걸 다 알았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싸그리 다 할 수 있으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문장을 주든지 여러분들이 요걸 차근차근 다 해낼 수가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게 뭐냐면 이 형태예요. 자, 두 번째. 자, 이 형태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교체가 이루어진 걸 이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면 카메라 앞에 서게 되면 교탁 앞에 교단에 올라서게 되면 선생님이 됩니다. 그죠? 근데 제가 집에 가면 본가 아버님 어머님 댁에 가면 아들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막 제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요. 환경에 따라서 제가 변하는데 역할을 변하죠. 자, 그런 것처럼 그와 좀 유사하게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애가 똑같은 녀석인데 시그득 변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이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형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의문론적인 이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태론적인 이 형태가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의문론적이라는 건 뭐예요? 소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형태라는 것은 그 녀석의 모양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제가 뭐 들었어요? 가이. 철수가 누구 그래서 여기는 고양이가 표범이. 그럼 뭐예요? 고양이가 그 다음에 표범이 하면 얘는 뭐예요? 받침이 있을 때 이가 되고 받침이 없을 때 가가 되는 거죠. 을열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의문의 현상, 소리가 의문의 현상,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 아니면 여기서 막아라 먹어라처럼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의문론적 이형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형태론적 이형태. 자, 먹었다, 하였다 했죠. 하였다. 그 다음에 오너라 했어요. 오너라. 자, 이거 무슨 얘기냐. 자, 보통 명령형 어미를 할 때는 아라를 쓰거나 어라를 써서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녀석은 너라는 그런 게 아니라 오다라는 동사에는 무조건 너라를 쓰더라는 얘기예요. 즉, 이 녀석을 결정한 것이 뭐다? 이 녀석 글자의 모양이 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자, 보통 과거 시제다 그러면 어시나 at을 사용하게 되죠. 그죠?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막았다 먹었다 해서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at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하다가 쓰일 때는 yot이 쓰이게 돼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물론 엄격히 따지면 엿이 쓰였다라기보단 여에다가 플러스 어시 쓰인 것이지만, 예, 이제 나중에 시제 공부하면서 하겠고요. 자, 이렇게 앞에 있는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에 따라서 붙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여기에 의문론적 이형태와 형태론적 이형태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거 한 적 있었어요. 고기. 자, 요 경우에 앞에 있는 기역과 뒤에 있는 기역. 얘는 앞에 있는 기역은 무성음이라고 그랬고, 뒤에 있는 기역은 유성음이라고 그랬죠? 요것도, 그렇죠? 이 형태의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형태도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자의 형태소라고 되어 있는데, 한자의 형태소는 그냥 거기 제가 해놓은 것처럼 한 글자를 하나의 형태소로 보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복기라고는 복복자에다가 터기자를 썼어요. 그럼 이거 하나만 떼버리면 이 복기라는 의미로부터 선생님의 이름이에요. 그죠? 선생님의 이름이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선생님을 더 이상 지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형태도 분석해서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보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눠서 보와 리로 한자라고 해서 나누진 않습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에요.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합성어냐 합성어가 아니냐도 헷갈리는 부분이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학계에서 정리가 돼야 할 부분인데 정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뭘 했냐면 형태소라는 게 무엇이냐, 형태소의 종류가 어떻게 있느냐,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 형태란 무엇이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리를 했고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또 한번 여기다 또 해줘야 될 것이 뭐냐면 기본 개념들이라고 말씀드렸던 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개념 뭐냐? 아주 헷갈리는 녀석이에요. 첫 번째 제가 뭘 했냐면 일단은 형태소의 개수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짓밟히었다를 제가 예로 들었어요. 그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기본적인 개념들이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짓밟히었다의 짓은 뭐가 되는 거죠? 접두사예요. 그죠? 접두사. 접두사니까 얘는 무슨 형태소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밟다, 이거 뭐예요? 밟다. 동사의 간 혹은 근이라고 합니다. 그죠? 어간이라고 했다, 어근이라고 했다. 왜 그런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정리할 거고요. 그죠? 동사의 어근 혹은 어간이라고 하는데, 그죠? 얘는 당연히 뭐예요?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히는 뭐냐? 전미사입니다. 앞에 붙는 건 접두사고 뒤에 붙는 게 전미사군요. 그죠? 전미사, 당연히 의존이면서 형식 형태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죠? 그 다음에 어은 뭐냐? 어은 뭐냐? 엄입니다. 선, 어말엄이에요. 선, 어말엄이 중에서도 무슨 선, 어말엄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과거 시제 선, 어말엄이라고 얘기를 하죠. 당연한 거예요. 과거 시제를 나타내주는 녀석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선이라는 것은 앞선다라는 얘기죠. 무엇에 앞서죠? 어말어미. 제일 끝에 붙어 있는 게 어말어미예요. 이거 먼저 요거 하면 이 녀석은 어말어미죠. 그러니까 결국 뭐다? 어말어미의 앞에 있는 녀석은 10,000개가 오든 1,000개가 오든 100개가 오든 전부 다 선어말어미입니다. 당연히 이 녀석들은 어미니까 뭐죠? 바로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문법은 3개의 산맥을 넘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크게는 2개의 산맥이고요. 첫 번째 산맥은 자음과 모음의 종류, 그 성질에 대해서 익히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의문의 변화가 굉장히 쉽게 정리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산맥이 뭐냐면 품사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 앞에서 살짝 설명을 드렸던, 그죠? 그러니까 재언이라든가 용언이라든가 관계언이라든가 수식언이라든가 감탄, 독립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는 게 두 번째 산맥이에요. 그걸 하게 되면 당연히 뭘 알게 되냐면 문장 성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문장 분석이 쉬워지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세 번째 산맥이 뭐냐면 이렇게 서술어 부분에 많이 나타나는 복잡한 형태소들의 이름들과 성격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문법 끝!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파볼 게 뭐냐면 접사는 도대체 무엇이며 어미는 도대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어근은 무엇이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간이라 그랬는데 어간은 도대체 무엇이냐?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저 그거 싫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헷갈렸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걸 잘 정리해 주신 오늘 이 시간에 이걸 확 풀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 제가 뭘 했냐면 어근 먼저 설명을 드렸군요. 자, 어근. 자, 첫 번째 어근이라고 하면 실질적 의미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먹었다 하게 되면 여기서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뭐죠? 요거예요. 먹는 행위. 이거죠. 그죠? 얘 뒤에 있는 어미들 뺀 나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요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김밥이다. 그러면 요 녀석도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도 공부하겠습니다만 합성 명사다, 합성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어근은 뭐예요? 실질 형태소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정리합시다. 어근이다 하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면서 접사 어미를 뺀 나머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좀 편해요. 됐죠? 어근은 접사와 어미를 뺀 나머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덥게 그 다음에 어른스럽다 해놨죠 제가. 네, 덥게. 자, 여기서 이것들이 전부 다 파생어예요. 뒤에서 공부할 겁니다. 얘를 빼요. 전미사 빼고 얘를 빼요. 그럼 이게 어근, 이게 어근이다. 이런 얘기죠. 자, 어근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했냐면 제가 어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어간. 어간은 뭐냐? 요거는 뭐예요? 활용시. 변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요거하고 똑같이 정리하면 어미 뺀 나머지. 여기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이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먹다, 먹었다, 먹이다. 이거 한번 비교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뭔가 뒷구녕에 붙는 녀석들이 있어요. 뒷구녕에 붙어가지고 뭔가 뜻을 이렇게 조정하고 품사를 바꾸고 뭔가 의미를 더 확장시키는 그런 녀석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형식 형태소인 접어줘예요. 접어줘. 얘네들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접어줘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접어줘 중에 얘는 어미예요. 선어말 어미니까 어미죠? 얘도 어미예요. 얘도 어미예요. 얘는 뭐죠? 접이에요. 접어줘 중에 접이에요. 접사예요. 접미사예요. 그러면 결국 어간이라고 하면 뭐라 그랬죠? 어미를 뺀 나머지라 그랬죠. 그러면 먹다에서 어간은 먹이죠. 됐죠? 먹었다에서 어간은 역시 먹입니다. 근데 먹이다에서 어간은 뭐죠? 먹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근은 접사 어미를 모두 다 싸그리 빼버리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먹이다의 어근은 뭐죠? 얘를 다 빼버려야 되죠. 먹이 어근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도식화해서 설명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자, 어근에다가 접사에다가 어미가 이렇게 결합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요 녀석이 어근이 되고요. 요 접사까지가 뭐예요? 어미를 뺀 나머지가 어간이니까 어간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간과 어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근이라는 것과 어간이라는 것은 그냥 문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간이라고 할 때는 주로 어미를 뺀 나머지를 설명할 때 어간이란 말을 자꾸 씹으리면 되는 거고, 그죠? 어근이라고 할 때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정말 순수한 형태라는 뜻으로 쓰는 게 바로 어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먹다에서 요거 어미를 뺀 나머지 요거 어간이라고 하면 맞죠. 그 다음에 뭐예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부분 어근이라고 해도 맞아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렇게 접사와 어미가 모두 붙어 있는 경우에는 좀 달라집니다. 어근과 어간의 뜻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근과 어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접사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사. 자, 그럼 접사라는 건 뭐냐? 접사라는 건 뭐냐? 접두사, 접미사로 나누게 되는데, 접사. 자, 이것 또한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파생 접사가 있죠? 굴절 접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굴절 접사는 조사나 어미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파생 접사는 말 그대로 접미사나 혹은 접두사를 말합니다. 자, 거기 뭐라고 설명했냐면, 파생 접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죠. 자, 접사가 하는 일이 이제 알겠어요. 뭐예요? 접사라는 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거. 얘는요, 굴절 접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요, 제가 이거는 혹 어디 나올지도 모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조사와 어미도 굴절 접사, 접사의 하나다라고 잠깐 들어두시고 이제 잊어버리세요. 그냥 접사하면 뭐야? 접사하면 접미사와 접두사가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 녀석은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 그리고 어미와 조사라는 녀석들이 있어서 얘네들도 뒷구녕에 붙어가지고 뭔짓거리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 다음에 그건 잊어버리시고 이제 한정접사하고 지배접사를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뭔가 벌써 감이 와요. 한정접사는 말 그대로 한정해 주는 거고 지배라는 건 뭔가 지배를 해요. 지배는 뭐한 거예요? 품사를 바꿉니다. 품사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배접사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접사는 뭐예요? 그냥 의미의 변화만 주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볼까요? 날고기. 날 플러스 고기예요. 명사에다가 접두사가 붙어서 명사가 그대로 명사가 되죠. 그러니까 품사를 바꾸지 못하고 고기는 고기인데 어떤 고기인지 그 고기의 의미가 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좁히다 하나 볼까요? 좁히다. 얘는 어때요? 좁다라는 동사가 좁히다가 되면서 또 좁다라는 형용사죠. 형용사가 동사로 바뀌게 되죠. 됐습니까? 좁다라고 방이 너무 좁아요 이러다가 야 너무 넓다 오히려 좁혀야 되겠다 벽을 더 안으로 집어넣어야지 쿵쿵팡팡 이게 뭐예요? 좁히고 있는 동사가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품사를 바꾸는 거죠. 이런 접사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지배접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품사를 바꾸는 접사를 지배접사라고 한다. 자,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미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미라는 것은 뭐냐? 뒤에 붙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는 어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어미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미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어간에 플러스 되는, 어간에 붙는 녀석이에요. 즉, 용언 뒤에 붙는 녀석들. 그리고 용언 뒤에 이렇게 붙는 녀석들이 막 바뀌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용언의 활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이거 아시면 되겠어요. 어미는 어간 뒤에 붙어. 그 어간은 바로 뭐냐면 용언을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용언의 뒷구녕이 막 바뀌는 걸 우린 뭐라고 그러냐면 활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그렇죠. 먹다라는 동사 어간에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런 식으로 뒷구녕에 있는 어미들이 바뀌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어미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바뀌는 것은 뭐라고 한다? 어미의 활용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조사는 당연히 뭐예요? 조사는 주로 체언에 붙습니다. 체언에 붙는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까지 한 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뭐 할 거냐면 뒷구녕에 붙는 녀석들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인 거 뜻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녀석들에 주로 붙습니다. 뜨그득 붙는 녀석들의 대표적인 녀석은 접사와 어미와 조사가 있다. 접어줘.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접사는 뭐 한다? 뜻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품사를 변화시킨다. 됐습니까? 요거의 변화를 가져오는 녀석들. 어미는 뜻이나 이런 걸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활용하는 것. 됐죠? 그래서 보통 시제 혹은 높임 이런 것들을 나타내거나 문장의 종결을 만들어내는 녀석이 이 녀석들이다. 됐죠? 조사는 뭐예요? 체언해 붙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관계를 나타내준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철수라는 실질적 의미를 가진 녀석에게 가가 붙어서 이 녀석이 이 문장에서 주어라는 걸 나타내는 게 이런 게 조사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 녀석은 조사는 뭐예요? 당연히 품사의 이름이면서 이 녀석은 희한하게도 단어에 해당합니다. 됐습니까? 자, 거기까지 했죠. 자, 어미는 뭐라고요? 먹다, 먹고, 먹으니 이렇게 붙는 녀석들. 됐죠? 그 다음에 접사는 뭐예요? 먹이다 이런 녀석들. 요거. 자, 그럼 이거를 한번 구분해 보면 이거예요. 먹이다 같은 경우에 많은 학생들이 다 뭐냐 그러면 어미요. 이 뭐냐 선어말 어미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예. 근데 구분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먹었다 먹이다를 보시면 됩니다. 자, 먹었다의 경우는요. 자, 먹다고 이제 3자 되면 3자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먹다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동영상으로 설명하고 싶어요. 외국인에게 동영상으로 설명하고 싶어요. 이 동사를 설명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하겠죠. 먹다. 자, everyone, listen carefully. 여기서 먹다. 이렇게 보여주겠죠. 그죠? 먹었다 어떻게 보여줄까요? 역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럼 뭐예요? 먹다라는 실질적인 의미에는 변화가 없어요. 대신 뭐예요? 과거에 일어난 장면일 뿐이에요. 근데 먹이다를 외국인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동작으로 영상을 만들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먹이다. 먹어, 이 새끼야. 이빨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되셨습니까? 그게 결국 뭐예요? 이 녀석은 먹다라는 그 행위 자체에 변화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바로 접사다. 됐습니까? 저보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은 조사와 어미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와 오인데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하고 오를 어떻게 구분했어야 되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는요, 보조사예요. 혹은 또는 연결어미예요. 두 가지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무엇이요? 무엇이다 할 때 요건 어미로 쓰인 겁니다. 연결어미.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했어요 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은 뭐예요? 존대, 높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인 보조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사. 나머지는 전부 다 이 녀석은 뭐예요? 어미로 쓰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제가 거기다 교재에다가 써놓은 것처럼 생략을 해보시면 돼요. 오를 써야 되나 요를 써야 되나 했을 때 생략을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난 밥 안 먹어요 있죠. 난 안 먹어요. 당연히 요를 쓰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얘를 생략을 해도 난 안 먹어. 전혀 문제가 없죠. 즉 조사는 원래 조사의 성격이 뭐예요? 생략이 원래 가능해요. 무슨 말이죠? 철수가 밥 먹다, 철수 밥 먹다. 됐습니까?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다 생략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나 어미는 생략 안 됩니다. 먹다에서 다 빼버리고 안 된다 그랬죠. 어미는 생략하기 어려워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생략 없어도 되는 데는 조사가 들어가니까 요를 넣으시면 되고 없어지면 안 되는 데는 오를 넣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시 뒤에는 언제나 오가 붙는다는 걸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통표지판 같은 데 보면 안녕히 오십시오. 요 이렇게 써놓은 데가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거만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시면 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주의하라고 말씀드린 거 나무요 이건 뭐냐면요. 나는 나무이다. 이게 서술격 조사예요. 뒤에서 또 공부합니다. 그죠? 여기다가 어미를 붙이고 다가 없어지면서 얘가 축약이 돼서 요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요 보조사로서의 요는 아닙니다. 그죠? 나는 나무요. 이게 존대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니요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냥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단어로 해버립니다. 알겠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 형태소와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정리 노트 쫙 만들어 두시고 그 다음에 저하고 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정리해보죠. 자, 1번 문제. 형태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가? 첫 번째,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를 말한다. 맞죠? 자립성의 여부에 따라서 자립형태소, 의존 형태소, 그렇죠? 의미 성격에 따라 형식 형태소, 실제 형태소, 맞죠?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는 형태소만을 형식 형태소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대상을 지시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철수하면 철수라는 사람을, 보리하면 보리라는 우리 집의 강아지를, 그렇죠? 아니면 먹는 보리, 아니면 보리수나무, 이런 걸 지시하는 실제 대상이 가지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실질 형태소라고 얘기합니다. 형식 형태소가 아니죠. 접사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건 뭐냐 그랬어요. 어근이 앞이나 뒤에서 그 뜻을 제한해주는, 그렇죠. 접조사 접미사, 그죠? 뜻을 제한해주는, 됐죠. 그 다음에 주변 부분입니다. 어근과 마찬가지로 실질 형태소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접어주, 잊지 마세요. 접어주, 제발 국어 공부해도 안 된다는 생각은 접어주. 형식 형태소. 됐죠? 자, 그 다음. 날고기의 날처럼 어근에 특정한 의미를 더해주는 접사를 뭐라 그런다? 한정 접사. 만이의 이처럼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것, 지배적 접사. 됐죠? 자, 3번. 밑줄 친 형태, 이 형태의 예가 아닌 건 뭐냐 그랬어요? 의문론적 이 형태이겠죠? 의문론적 이 형태. 의문론적 이 형태라는 것은 앞에 있는 녀석의 소리의 어떤 변화, 닫힘이 있느냐 없느냐, 음성이냐, 양성이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 가, 이, 을을, 아라, 어라 전부 다 마찬가지죠. 가, 이, 을은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라, 어라는 양성이냐 음성이냐죠. 근데 과거 시제, 과거형 어미, 엇과 엿은 단어, 즉 하다의 경우에만 엿이 쓰인다. 됐죠? 네. 사실은 여 플러스 엇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요거는 나중에 정리.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보리가 전쟁을 열때 형태소, 보리가 새 사료를 먹었다. 이거 있어요. 보리가. 형태소의 개수가 몇 개냐? 1, 2, 3, 4, 5, 6, 7, 8. 됐죠? 명사, 조사, 관형사, 명사, 조사, 동사, 어간, 선어말 어미 해가지고 8개가 되네요.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보기의 단어의 형태소 개수와 세 번째 형태소 이름을 제가 이거 했던 거죠. 그죠? 짓, 발, 비, 이렇게 나누게 되네요. 그죠? 혓달을, 짓발 혓달을 분리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죠? 축약한 걸 펼쳤습니다. 그러면 1, 2, 3, 이 녀석을 하라는 얘기네요. 4, 5, 5개이면서 요거 3, 이 녀석이 뭐죠? 희가 당하는 거, 그죠? 피동, 전미사. 됐죠? 자, 그래서 정답 1번. 자, 6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릇에 물이 넘쳤다. 형태소 개수와 6번째 형태소의 이름을 적어라. 그랬어요. 그릇에 물이 넘치었다. 풀어야 됩니다. 축약된 건 언제나 준말이 된 것은 풀어야 되죠. 그 1, 2, 3, 4 넘다. 5인가요? 5, 6, 7, 8. 8개네요. 내다 보니까 전부 다 8개 형태소를 냈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도 뭐라 그랬어요? 6번째, 8개 중에 6번째. 1, 2, 3, 4, 5, 6, 7. 이거 뭐예요? 강세접사. 자, 치뜨리. 이런 거를 강세접사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정답 3번이네요. 먹이다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먹은 동사 어근이다. 그렇죠. 이는 어미, 뭔 소리야. 먹이다, 이다, 먹이다. 먹다, 먹이다. 됐죠? 그래서 사동접미사입니다. 어간은 먹이다. 됐죠? 그죠? 이는 어근의 의미를 변화시켰다. 그랬어요. 그렇죠. 의미를 변화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기 밑줄에 해당하지 않는 예는 뭐냐 그랬어요. 지배적 접사. 지배적 접사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뜻의 변화를 주는 거라, 품사의 변화를 주는 거라 그랬죠? 지배적 접사. 그럼 슬픔. 그럼 뭐죠? 미음이 붙어서 슬프다를 뭐로 바꾼 거죠? 명사로 바꿨죠? 명사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형용사를 명사로 바꾼 예. 자, 그 다음에 넓다 역시 마찬가지네요. 넓히다 형용사를 동사로 바꾼 예. 그 다음 넘치다 넘다 치가 들어감으로써 어떻게 된 거죠? 얘는 강세접사예요. 그죠? 주의해야 됩니다. 강세접사하고 피동사동 접사하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문제를 드린 거고요. 덥게는 뭐예요? 덥다. 동사어간에다가 뭐가 들어갔죠? 개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됐네요. 동사가 명사가 된 예.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 9번 괄호에다가 오나 요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죠? 오, 시 뒤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오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안 먹어 생략이 가능하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생략이 가능한 자리에는 조사인 요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먹어요. 그렇죠? 어요. 아침은 보약이요. 쉼표 들어갔죠? 그죠? 쉼표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쉼표가 들어갔어요. 여긴 뭐가 들어가는 거죠? 아침은 보약이. 아침은 보약이. 아침 보약이요. 여기 요가 들어가죠? 왜? 이 녀석은 뭐기 때문에 연결어미라고 했죠. 그리고 먹어 이 녀석은 생략이 가능한 조사에 해당한다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싫어하시오. 이건 뭐예요? 의문형인데 하시오 또 오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오요 이렇게 들어가요. 오요. 그 다음에 아니요 얘는 하나의 단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요를 넣어줘야 되겠고요. 좋아해요. 자, 좋아해요. 요가 들어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거는 존대 표현의 보조수다. 그래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요 요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먹어 오 보약이 오, 아니 오,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고, 요거 헷갈릴 수 있죠. 그죠? 좋아해 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단어로서 요가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는 것과 시 뒤에 오가 들어간다는 것만 기억해도 이 문제는 그냥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10번 문제 보세요. 정말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이건 뭐죠? 보조사입니다. 1번 사랑해요, 보조사. 그다음 너는 내 꿈이요. 연결어미네요. 그렇죠? 연결어미. 2번은 연결어미고요. 3번. 당신 내 마음에 등불이요. 어미죠? 종결어미. 밟지 마. 어미죠. 4. 시 뒤에 어미죠. 됐습니까? 그럼 전부 다 어미인데 이 녀석만 조사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형태소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하고 그 다음에 뒤에 붙는 녀석들 접어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정리했고 어간과 어근의 의미에 대해서 구분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습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읽고 정리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잘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때는 책을 한번 또 천천히 읽어보시면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충분한 예도 또 드렸고 또 복습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트 만들기도 드렸고 또 그것을 그대로 반복할 수 있는 문제를 바로 드렸기 때문에 정말 누가 썼는지 잘 썼어요. 제가 썼어요. 자, 이 참고서를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탄탄히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칫하면 정말 소홀하게 이 부분을 정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 정말 힘들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잘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